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덧 여러분들과 저의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더 이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뭔가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오늘밖에 없어서 마지막으로 강조만 좀 해드릴 수 있는 게 여러분들 품질, 공정, 적산에 해당되는 부분, 구조까지 포함을 해서요. 하루에 꼭 한 문제씩 풀이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많은 익숙함을 줄 수 있을 때까지 내가 꾸준히 반복적으로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부분에서 실수를 많이 하고 있는 건지를 색깔펜으로 이렇게 여러분만 알게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가요. 다음에 내가 또 그 문제를 풀었을 때 똑같은 실수를 하고 있는지 내가 잘 풀고 있는 건지 꼭 검증이라는 걸 꼭 해주시고 시험장 가셔도 내가 3시간 동안 시험 문제를 풉니다마는 그 3시간 동안 문제 푸는 시간에 다 투자할 게 아니라면 내가 자꾸 배점이 좀 큰 것들은 우리가 검산이라는 과정을 꼭 거치셔야 여러분들 확실하게 시험 끝나고 나오셔도 발표 날까지 한 달, 적어도 한 달 반 정도의 악몽을 꾸진 않으실 거예요. 얘는 사람이 채점을 하는 거다 보니까 합격자 발표 날까지 시간이 조금 길게 나옵니다. 그 시간 동안 여러분들 악몽을 꾸셔야 되는 게 더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합격할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 요 마지막 강의를 들을 정도의 열정이라면 다 좋은 결과 있으실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 이 시간 동안 정말 좋은 시간을 잘 견뎌냈다고 생각하시고요. 마지막까지 마무리만 좀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문제는 아주 쉬운 거죠. 우리가 철골의 습식 내와 피복 공법입니다. 이 습식에 대한 내용이 있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가 있어요? 건식도 있고, 그 다음 습식도 있고요. 그 다음 합성 공법도 있고, 그 다음 도장 공법까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습식 안에는 다시 종류를 4가지로 나누죠. 타조는 예뻐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다음과 같이 정리하면 타설공법, 조적공법, 뿜칠공법, 미장공법이라고 종류도 당연히 아셔야 되고 여기에 사용하는 재료가 각각 2가지씩 들어가는 거. 우리가 타설에는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조적은 여러분들 벽돌과 블록, 그 다음 뿜칠은 앞면하고 성면, 그 다음 미장에는 철망 몰타르, 철망 펄라이트 몰타르가 각각 공법마다 재료가 2가지씩 있는 것까지 같이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 거에 비하면 이 문제는 정말 쉬운 문제입니다. 그냥 종류만 물어보는 거니까 대신에 쓸 때 이렇게 공법으로 물어보고 있으니 공법으로 답변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려와서 2번에 해당되는 알칼리 골재 반응에 대한 방지 대책을 쓰라고 하는데 항상 제가 강조하죠. 대책이나 특징을 쓰려면 얘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알칼리 골재 반응의 정의는 뭐냐면 여러분들 시멘트에 있는 모순 성분하고 알칼리 성분하고 반응성 골재가 반응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시멘트의 알칼리 성분하고 반응성이 있는 골재가 반응해서 계리라고 하는 걸 하나 만들어내잖아요. 그 계리 공극 안에 있다가 우리가 팽창하면서 일으키는 균열을 다음과 같이 알칼리 골재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대책은 간단하잖아요. 시멘트를 안 쓸 수는 없을 거니까 내가 저알칼리 시멘트를 쓰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골재가 알칼리하고 반응을 하는 거니까 내가 반응을 못하는 무반응성 골재를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만들어진 겔이 다 어디에 들어갈 거예요? 공극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애초부터 물시멘트비를 줄여서 공극이 없는 수밀한 콘크리트를 만들어 버린다면 겔이 발생을 했다고 해도 걔가 들어갈 자리가 없을 거고요. 네 번째는 뭐 쓰시면 돼요? 혼화 재료를 쓰시면 되죠. 양질의 포졸란 반응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런 대책도 쓰시고 그 다음 여러분들 콘크리트의 알칼리성이 상실되는 현상을 중성화라고 보통 합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물시멘트비를 줄여서 수밀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든가 두 번째 피복 두께를 어떻게 하든가 두껍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앞에 가시면 또 누구 있어요? 철근이 부식을 일으키는 현상도 있을 수 있죠. 얘도 여러분들 피복 두께를 두껍게 하든가 해사를 사용하면 해사의 기준이 콘크리트 1루베당 0.3kg 이하가 되도록 하는 시방서 내용을 준수를 하든가 세 번째 아연으로 내가 도금되어 있는 철근을 쓰든가
에폭시로 코팅된 철근을 쓰든가 뭐 이런 얘기들을 정리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또 세 번째 하나 더 정리해 보시면 우리가 중성화에 해당되는 것도 어쨌든 공극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들어오는 거니까요. 그럼 내가 공극을 줄이기 위해선 온도를 높게 해야 될까요? 낮게 해야 될까요? 낮게 해줘야죠. 그래야 물이 증발되는 걸 막아낼 수가 있고요. 습도는 높게 해야 될까요? 낮게 해야 될까요? 높게 해줘야죠. 물이 급격하게 빠지는 걸 막으려면 물이 안 빠지는 조건을 만들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으로 자꾸 여러분들 이해란 걸 하셔야 되고요. 첫 번째는 일단 얘가 뭘 의미하는 건지 정의를 알아야 대책과 특징을 마련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이 절 모르는데 저의 특징을 어떻게 적용해요? 그러니까 그 해당되는 용어가 뭔지를 알아야 대책 공부하기가 수월해지실 겁니다. 자, 3번에 해당되는 시트 방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멤브레인 방수 중에 하나에 속하겠죠. 우리가 보통 불투수성 피막을 형성해서 다음과 같이 방수하는 공법을 총칭하면 멤브레인 방수라고 하는 거고요. 그 안에 보시면 C 또 나왔네. 기억나세요? 아스팔트 방수, 합성 고분자 시트 방수, 그 다음 도막 방수까지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아스팔트 방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여러 가지 아스팔트, 석유계 아스팔트의 종류가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 시트 방수라고 하는 건 아스팔트는 세 겹, 8층 시공을 하는 반면에 시트 방수는 한 겹 방수라는 걸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도막 방수는 여러 번 칠해서 바르는 방수를 도막 방수라고 하는데 그 도막 방수에도 우리가 코팅 공법이라는 것도 있고 라이닝 공법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발생을 했었을 겁니다. 그중에 시트 방수의 단점을 두 가지 쓰라고 합니다. 라고 하면 일단 장점도 알아보고 단점도 알아볼게. 자, 장점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일단 방수성이 우수하죠. 방수 성능이 우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아스팔트는 3겹 8층 시공을 하는 반면에 이 시트 방수는 한 겹만 방수하니까 시공성도 어떻게 좋아요? 우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단점이라고 하는 건 한 겹 방수를 하다 보니까 그 방수성이 혹여나 바탕에 돌기 같은 게 있는 경우에는 요철 같은 게 있으면 손상이 일어날 수 있는 단점이 하나 존재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접합이라는 걸 하다 보면 이 겹친 부분이나 이렇게 맞댄 이음 부분의 접합부의 처리가 곤란하다는 단점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보통 겹침 이음 5cm, 맞댄 이음은 10cm 이상으로 합니다. 이렇게 구분을 했겠죠. 그 다음에 단면이 여러분들 평활한 단면이 여러 군데가 있다면 시트 방수하기 좋죠. 근데 복잡한 단면에는 아무래도 다음과 같은 복잡한 단면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세 번째 정리하시는 건 아까 이음에 대한 부분, 접합부에 대한 처리가 조금 곤란합니다 라는 부분까지도 구분하실 수 있고 내가 한 겹 하는 거에 비해서 방수 성능이 우수하다는 건 그만큼 단가가 어떻다는 말이에요? 비싸다는 말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죠. 자, 복잡한 단면의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돌기가 있으면 손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접합부 처리가 어렵고 고가이다. 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 장점, 단점 같이 좀 구분을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밑으로 여러분들 내려와서 하나씩 다시 보겠습니다. 4번, 공사 현장에서 환경관리와 민원 예방에 설치 운영하는 비산먼지 방지 시설에 해당되는 종류를 두 가지 쓰라고 하는데 첫 번째 정리할 건 환경관리나 친환경 관리에 있어서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많이 물어봅니다.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 1번 정리하실 건 우리가 건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기물에 대한 걸 폐기물을 우리가 어떻게 줄일 거냐에 대한 저감 계획이나 또는 걔를 어떻게 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거냐에 대한 재활용 계획이라는 것도 제출을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밖에 나와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천연 자원들을 많이 쓰는 게 좋을까요? 적게 쓰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적게 써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도 신축보다는 리모델링에 해당하는 부분에 지원을 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천연 자원을 우리가 저감하는 계획도 하나 제출을 해줘야 되고 세 번째는 요즘 사회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미세먼지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날아다니는 이런 비산먼지들을 어떻게 하면 저감할 거냐에 대한 계획도 우리는 제출을 해줘야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되어 있는 것 중에 비산먼지에 해당되는 조치를 4가지 또는 3가지 쓰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1개월 이상 보관하는 곳에서는 방진 덮개, 먼지가 나가지 않도록 덮개를 이렇게 덮어주라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작업장에서는 여러분들 작업자의 차량들이 너무 빨리 달려도 먼지가 이렇게 발생할 수 있을 거니까 그 운행 속도를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제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시방서에서는 운행 속도를 우리가 20km/h에 해당되는 속도 이하로 단위라고 하는 거고요. 아니면 세 번째는 여러분들 스프링쿨러 같은 살수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또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진입 차량이나 나가는 차량들이 먼지를 쏠 수 있을 거니까 세륜 시설이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아니면 주거지하고 가까우면 방진벽이나 방진막 같은 거 설치하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겁니다. 충분히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문제예요. 비산먼지를 방지하는 대책을 쓰세요. 근데 여기서는 비산먼지의 방지 시설을 물어보는 거니까 뭐 쓰면 돼요. 방진 덮개 쓰시면 되고, 세륜 시설, 살수 시설, 방진벽, 방진막, 이거 여러분들 입맛대로 몇 개만 데리고 오면 돼요. 2개만 데리고 오면 되죠. 방진막, 방진벽, 살수시설, 뭐 집진시설이라는 건 날아다니는 먼지들을 이렇게 몸는 시설을 집진이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외에도 뭐 세륜시설 이렇게 쓰시면 다 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구분을 하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째. 다음에 오토클레이브의 팽창도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시멘트의 안정성을 판단하는 실험을 오토클레이브의 팽창도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원래 길이에다가 변화된 길이의 양만 들어오면 되죠. 그럼 여러분들 원래 길이가 얼마가 돼 있어요? 그렇죠? 원래 길이는 254라고 주어져 있을 거고요. 그럼 변화된 길이는 255.78이 시험 후에 저런 길이가 변화가 됐다는 말은 255.78에서 원래 길이만큼만 이렇게 빼버리면 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팽창도 시험은 이렇게 푸는 거죠, 여러분들. 그 다음 이걸 내가 다음과 같이 퍼센트로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니까 원래 길이 얼마? 254. 그럼 변화된 길이는 이 정도가 시험 후의 값이라면 원래 길이는 254가 돼야겠죠. 그래서 그 차이만큼이 변형량이 될 거니까 거기에 곱하기 100을 이렇게 때린 겁니다. 그래 봤더니 여러분들 0.7이 나왔잖아요. 그럼 조건은 0.8% 이하로 규정돼 있다고 하는 거니까 0.7이면 0.8 이하가 맞죠. 따라서 내가 합격이라고 하고, 내가 계산된 값이 0.8보다 이상이 나왔다. 뭐 이상보단 초과로 나왔다. 그러면 그 자리에 뭐라고 쓰시면 돼? 불합격이라고 쓰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문자로 돼 있는 식 쓰지 마시고요. 바로 숫자 대입한 값만 여러분들이 산출 근거로 남기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로 여러분들 넘어갈게요. 그 품질은 저렇게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4점짜리로 주면 시험 보다가 갑자기 일어나서 고맙습니다라고 여러분들 외칠 정도의 기분이 좋으셔야 됩니다. 품질이나 적산이나 공정을 풀기 전부터 겁을 지레 드시면 안 돼요. 나한텐 좋은 문제를 준 겁니다. 자, 6번이죠. 백화현상이라고 하는 건 정확한 결과만 보면요. 표면에 우리가 흰 가루가 돋는 현상인데 이렇게만 적어선 될 게 아니라 무슨 이유로 그렇게 흰 가루가 돋았냐 앞에서부터 설명을 해줘야죠. 우리가 빗물이 벽돌이나 몰타르로 이렇게 침투해 들어오면요. 석회 성분하고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가 결합해서 벽돌 표면에 흰 가루가 돋는 현상을 백화 또는 백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정의를 알아야 뭘 쓸 수 있어요? 대책을 쓸 수 있죠. 그럼 벽돌 표면에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비마기를 설치하는 게 첫 번째. 벽돌 표면에 우리가 파라핀 도료 같은 걸로 방수 처리하는 것도 두 번째. 또는 벽돌 표면 말고 줄눈으로도 들어온다면서요. 줄눈에 방수 처리를 하는 것도 세 번째. 네 번째, 아예 그냥 벽돌 자체를 양질의 벽돌, 다시 얘기해서 빗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침투가 불가능한 양질의 벽돌을 쓰는 것도 방법이겠죠. 근데 그 양질의 벽돌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흡수성이 높은 낮은, 그렇죠. 낮은 벽돌을 써야 되고 높은 온도에서 구워내면 흡수율은 자연적으로 낮아질 거니까 소성 온도가 높은 벽돌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지금 밑에 정리해 놓은 거니까 꼭 굳이 제가 말씀을 드린 거 말고도 여러분과 조금 잘 맞는 답안이 있다면 그 답안을 중심으로 해서 작성해 나가시면 되죠. 다만 요 해당되는 정의는 절대로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정의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정의를 알면 특징, 장점, 단점, 대책 그거 계산하는 거 생각하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뭔지 모르니까 대책을 모르는 거고요. 뭔지 모르니까 특징을 모르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자, 목재에 가능한 방부 처리는 목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구조재 중에는 가벼운 것 치고는 강도가 좋아요. 근데 얘 최고의 단점이 뭐예요? 그렇죠. 부패라는 걸 일으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부 처리라는 걸 할 때 뭐 방부제를 갖고 방부 처리를 할 수도 있지만 산소를 여러분들 차단시키는 물이나 방부제에 담가서 산소를 차단시키는 침지법이란 게 있고요. 방부제를 안으로 주입하는 주입법이란 게 있고 방부제를 밖으로 칠해버리는 도포법이란 게 있고요. 차라리 여러분들 그냥 목재 표면을 우리가 토치와 같은 걸로 이렇게 태워버리면 목재 표면의 수분을 제거할 수 있잖아요. 이런 4가지 종류가 있는 걸 다음과 같이 종류만 물어보는데 종류만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4가지를 각각 설명하시오라는 문제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설명까지 여러분들 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자, 8번입니다. 방수공법 중에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직접 넣어서 하는 방수공법을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일단 직접 넣어서 하는 방수공법을 저희는 자체 방수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어디에 넣었대요? 콘크리트에 방수제를 넣었기 때문에 이걸 콘크리트 구체 방수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이 말도 여러분들 중간중간마다 단답형으로 많이 물어보죠. 얘로 많이 물어보고 여러분들 수지 플라스터 발음이라고 하는 것도 뭐 세라믹 분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물어보는 수지 플라스터 발음이라는 것도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 우리가 먼지나 발차임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높이 1에서 1.5m 밑에까지 돼 있는 여러 가지 널을 뭐라고 한다고요. 뭐 징두리 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럼 전단 연결제에 사용하는 볼트를 뭐라고 한다고요? 스터드 볼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화약의 폭발로 인해서 H못, 그 다음 뭐 T자못 이런 화약의 폭발로 우리가 체결시키는 다음과 같은 걸 드라이브 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 기둥이나 모서리의 벽 끝, 모서리 부분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보호하는 철물로서 미장 발음용 철물을 뭐라고 한다고요? 코너비드. 이런 게 지금 각각 전부 다 단답형으로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이니까 그 자주 출제되는 문제들의 단답형을 우리가 정리를 조금 해두시면 공부하시는데 조금 수월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9번으로 넘어가시면 강구조 공사에서 알맞는 용어를 쓰랍니다. 블로우홀, 크레이터와 같이 용접 결함이 생기기 쉬운 용접의 비드 부분, 용접 부분에 시점과 종점에 보통 대주는 보조 강판.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 이렇게 사전에 가공을 합니다. 이 상태에서 용접봉을 대버리면 여러분 보이는 쪽으로 용착 금속들이, 용융 금속들이 다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시점에 해당되는 부분에 이렇게 보조 강판을 막아주면 이렇게 흘러내리는 걸 막을 수도 있을 거고 그로 인해 용접 결함도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얘를 뭐라고 하죠? 엔드탭이라고 하죠. 얘만 뿐만이 아니라 요 밑에 있는 루트 면에도 흘러나올 수 있을 거니까 거기 대주는 강판을 뭐라고 하고 뒷댐제라고 하는 거고 또는 여러분들 우리가 용접을 하다 보면 열 영향에 의해서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취약한 곳에 부채꼴 모양의 못따게 해주는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스캘럽이라고 해주는 거 항상 세트로 알고 다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얘는 단답형도 물어볼 수 있고 다음과 같이 서술형으로도 물어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자, 10번입니다. 히빙 현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세요 라고 하면 히빙하고 보일링하고 다음과 같이 파괴 원인은 파이핑까지 들어올 수 있죠. 히빙은 어디에서? 점성토에서. 보일링은 어디에서? 사질토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흑막이 붕괴 원인이 되는 거고요. 너는 여러분들 지표 하중 차이, 다른 말로 토합 차이에 의해서 흑막이 벽의 저면에 있는 흙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히빙이라고 하는 거고요. 사질토는 지하 수위의 차이 때문에 흑막이 밖에 있는 벽이 흑막이를 돌아서 예전 기초 저면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현상을 보일링. 파이핑은 흑막이의 틈새나 구멍으로서 여러분들 뭐 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흙이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를 파이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요 3가지에 해당되는 부분, 특히 얘네 둘에 해당되는 부분의 방지 대책도 알아야죠. 흑막이를 어떻게 받거나 깊게 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뭐 보일링 같은 경우면 우리가 집안 계량 공법을 쓰면 되죠. 그 집안 계량 공법 중에 특히 보일링이라면 여러분들 원인이 지하 수위일 거니까 지하 수위를 낮추는 모순 공법을 쓰는 것도 배수 공법을 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시험 문제는 히빙에 대한 걸 물어보는 거니까
히빙은 무슨 말 꼭 나와야 돼요? 점성토. 토합차라는 말이 꼭 들어와야 됩니다. 자, 연약 점토 지반을 굴착할 때 흙막이 벽의 내외에 대한 토압, 다시 얘기하면 지표 하중의 차이, 흙의 중량의 차이 다 같은 말입니다. 저면에 흙이 있는 붕괴되고요. 흙막이 바깥에 있는 흙이 안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와서 저면에 있는 흙이 이렇게 볼록하게 솟아나는 현상을 다음과 같이 우린 히빙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만약 이걸 사질토로 물어봤다면 요 말을 뭘로 바꾸시고요? 사질 지반이라고 바꾸시고요. 얘를 뭘로 바꾸시면 돼요? 지하 수위에 해당되는 차이로 바꿔만 내시면 나머진 다 똑같은 말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었죠? 공부를 2번, 3번 하지 마시고 한 번에 끝내는 걸로 여러분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에 대한 문제, 적산 문제죠. 다음에 해당하는 재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 도로를 6루베의 레미콘을 타설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작업을 하는 경우에 배차 간격을 뭘로 물어봐요? 분단위로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 일단 내가 타설해야 되는 양을 먼저 뽑아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폭은 두께는 여러분들 0.15m고요. 폭은 6m고요. 길이를 100m라고 여러분들 주면 제가 답을 살짝 베껴 올게요. 얼마랍니까? 90루베라고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90루베를 우리가 몇 루베의 레미콘으로 타설할 거예요? 그죠? 6루베죠. 그럼 제가 횟수를 알아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90이라고 하는 걸 6으로 한번 나눠보시면 15대, 그 횟수라는 게 한 대에 6루베니까 15대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낼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건 하루에 몇 시간만 작업을 한답니까? 8시간만 작업을 할 거니까 배차 간격을 우리가 어떻게 산정을 할 겁니까? 세 번째 정리하는 건 나는 지금 15대에 해당되는 부분을 갖고 내가 8시간에서 분단위로 환산할 거니까 8 곱하기 60을 하면 분단위로 환산을 한 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자, 제 손가락이 지금 몇 개가 보입니까? 5개가 보이죠?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격은 얼마예요? 라고 하면 하나, 둘, 셋, 넷. 이해되셨어요? 개수가 5개면 간격은 4개고요. 손가락을 4개만 펴버리면 간격은 3개. 손가락을 3개만 펴버리면 간격은 2개. 따라서 개수에다가 하나를 빼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간격이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이론은 여기에다가 1을 빼줘야 뭘 계산할 수 있어요? 간격을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여기에 34.28분이라고 여러분들 나올 거니까 내가 분단위로 다음과 같이 34.28이라는 다음과 같이 결과값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34.28분마다 다음과 같이 배차를 하는 게 아니라 몇 분마다? 34분마다 배차를 해줘야 될 거니까 답을 다음과 같이 정수로 표현을 해주시는 거, 이것만 누락시키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얘 조심하셔야 돼요. 15로 그냥 나눠버리시면 안 되고요. 간격이니까 1을 빼주셔야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좋은 문제겠죠. 자, 12번이죠. BOT, BTL 이런 얘기 계속 회차마다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B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설계하고 시공을 했죠. O라고 하는 건 오퍼레이트라고 해서 우리가 운영한다는 뜻이거고요. T라고 하는 건 소유권을 뭐 한다는 뜻이에요? 이전한다는 뜻일 겁니다. 그러면 민간 자본을 이용해서 설계 시공을 한 이후에 내가 일정 기간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고요. 그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발주자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방식,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보통 우리가 SOC 사업이라고 하는 이런 사회 간접 자본 시설들은요, 개인 사업보다는, 민간 사업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공시설물을 지을 때 많이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설계 시공했고 공공시설물을 뭐 했고 운영했고 그런 다음 소유권을 이전했다고만 여러분들 키워드 갖고 말을 만들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들어낸 말과 제가 만들어낸 말이 당연히 다를 수 있죠, 여러분들. 그런데 다를 수는 있어도 요 4가지에 해당되는 용어는 꼭 포함시키면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이죠. 집안조사는 사운딩 공법에 대한 정의를 간략히 여러분들 설명도 하고요. 그 다음 종류도 각각 2가지씩 여러분들 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토질 시험에는 종류가 크게 2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하나는 우리가 사운딩 시험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지내력 시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지내력 시험을 다른 말로 저희가 재하 시험이라고 하는 거죠.
땅의 지지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력을 판단하기 위한 가장 적합한 기초가 어떤 기초가 들어갈 건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행하는 실험으로 평판 제야 시험이 있고 말뚝 제야 시험이 있다고 설명을 드렸고요. 사운딩 시험이라고 하는 건 집안의 어떤 저항체를 땅속으로 자유낙하를 시켜보거나 충격을 줘보거나 아니면 꼽았다 빼는 인발을 함으로써 흙의 상태를 판단하겠다고 하는 걸 사운딩 시험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안에 보면 우리가 뭐 동적 사운딩이 있고 정적 사운딩 시험이 있습니다. 동적 사운딩 안에는 동적 원축 관입 시험이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 표준 관입 시험이라고 하는 63.5kg 추를 76cm에서 자유낙하 시켰을 때 30cm 관입하는 데 필요한 타격 횟수 n치 값을 갖고 흙의 상태를 판단하는 표준 관입 시험이 있죠. 정척에서는 여러분들 누가 있고요? 베인 테스트라고 하는 점성토에서 점착력을 판단하는 실험도 있고 그다음 이스키미터라는 것도 있고 뭐 화란식 시험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뭐 어쨌든 문제로 돌아와서 자, 다음의 정의는요. 저항체를 땅속에 삽입해서 관입, 끼워보거나 회전, 돌려보거나 인발, 끼웠다 빼보거나 이러면서 토층의 성상을 판단하는 실험을 다음과 같이 사운딩 시험이라고 하는 거고 그 안에는 뭐 종류가 여러 가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두 가지만 쓰시면 되는 거니까 판단을 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어디서 많이 해요? 사질토. 일반적으로 어디서 많이 해요? 점성토에서 많이 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내용만 기억을 해 주십시오. 자, 14번이죠. 기준점 설치 시 주의사항을 두 가지 쓰랍니다. 그럼 기준점이 뭔지를 먼저 알아내게요. 우리가 공사 중에 높이의 기준이 되는 표식을 다음과 같이 기준점이라고 합니다. 설치 시 주의사항을 두 가지 쓰라고 하면 너무 아쉬운 문제가 우린 여러분들 한 5가지 정도 알고 있을 겁니다. 유시를 고려해서 몇 개 이상 만들고 2개 이상 만드는 거고요. 공사에 지장이 없고 이동에 우려가 없고 바라보기 좋고 내가 얘를 착공 전에 다음과 같이 만들어져 있다면 공사가 완공돼도 그 자리에 존치돼 있어야 된다는 이런 주의사항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 나와 있는 말 여러분들 한 2개, 3개 정도만 마련 이렇게 2가지 섞어서 적으시면 될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하시고요. 가설공사에선 쟤하고 좀 비슷하게 시멘트 창고에 해당되는 관리의 주의사항을 3가지 또는 4가지 쓰라는 문제도 있죠. 1번 갑니다. 절대로 누구 설치하면 안 되고 계고부를 설치하면 안 됩니다. 풍화의 우려가 있죠. 물론 이런 계고부로도 습기가 들어올 수 있겠지만 집안 밑으로도 모세관 현상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지면으로부터 보통 30cm 이격시켜서 쌓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쌓기 단수는 보통 13단 이하로 쌓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4번째는 지붕은 가능하면 경사 지붕을 해서 빗물을 잘 흘러내려야 되고요.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해서 물의 배수가 쭉쭉 될 수 있도록 그래야 가능하면 습기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다. 뭐 이런 느낌으로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정리를 좀 부탁을 드려요. 같은 가설공사라서 그런 겁니다. 자, 15번이죠. 목공사에서 보통 접합하는 방식은 종류가 3개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음이라고 하고요. 2번째 맞춤이라고 하고요. 3번째는 쪽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건 종류도 물어보고 설명도 3개를 다 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이음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목재를 길이 방향으로 접합하는 걸 다음과 같이 이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맞춤이라고 하는 건 일정한 뭘 이루면서 각을 이루면서 접합하는 걸 다음과 같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과 같이 이음 접합이라고 죄송합니다. 맞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예전에 조선시대 때 이제 들어가는 문에 한지 붙어 있는 문을 보시면 이렇게 여러분들 한지에 쌀이 이렇게 막 가 있죠. 이렇게 쌀이 가 있을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분들 홈이 나져 있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여러분들 다른 애가 이렇게 덧대져서 요 지금 흰색 공간이 전부 다 한지로 마감되어 있는 문을 본 적 많으실 거예요. 그 해당되는 지금도 여러분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와서 우리나라 이제 옛날 건축물들을 보면서 놀라는 이유가 그런 웅장한 건물을 지으면서도 절대로 그 건물에 접합 철물, 뭐 못이나 볼트라는 게 없이도 그런 웅장한 건물을 만들었다는 거에 대해서 감탄을 금치 못하잖아요. 맞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렇게 맞춤에 해당되는 건 각을 갖고 다음과 같이 접합하는 걸 뭐라고 하고
맞춤이라고 하는 거고요. 쪽매는 섬유를 평행 방향으로 옆대어 붙이면서 나가는 걸 뭐 쪽매라고 얘기합니다. 맞춤에는 대표적으로 연귀 맞춤이라는 게 있고 쪽매에는 대표적으로 제혀 쪽매라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런 내용들로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될 거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16번 갑니다. 자, 공사 현장에 소재목에 소재하는 사무소를 두고 건설업체만을 대상으로 경쟁 입찰에 붙이도록 함으로써 비교적 소규모 공사에 당해 지역업체가 수주토록 하는 제도의 명칭을 쓰라고 하는 겁니다. 뭐 이건 방법 없죠, 여러분들. 암기할 수밖에. 지역업체만 들어오게 만드는 거니까 지역을 제한해서 경쟁하는 입찰이구나라고 지역 제한 경쟁 입찰이라고 한다는 것만 요 문구에서 여러분들 표시해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7번에 해당되는 CFT의 구조를 설명하십시오라고 하면 우리가 콘크리트 채움 강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강관이라고 하는 건 안에가 비어있는 게 강관, 안에가 채워져 있으면 강봉이라고 보통 할 텐데요. 콘크리트 충전 강관의 구조를 간단히 설명하라고 하니까 이 강관에 말 그대로 뭘 채운 거예요? 콘크리트를 채우죠. 그럼 비어있을 때보다 좋은 점이 많을 겁니다. 강성도 좋아지고 또한 콘크리트를 타설하려면 원래 뭐가 있어야죠? 거푸집이 있어야죠. 얘는 거푸집을 굳이 대지 않아도 강관 자체가 거푸집 역할을 해줄 거니까 거푸집에 해당되는 조립과 해체에 대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도 있고요. 또는 거푸집에 해당되는 부분이 요 안에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강성 쪽에서도 아무래도 좋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원형이나 사각형의 강관 기둥 내부에 고강도 콘크리트를 채우겠다는 겁니다. 휨 강성이 좋아지고 거푸집 불필요로 인해서 공사비도 줄어들 수 있고 인력도 절감할 수 있는 공법을 다음과 같이 콘크리트 충진 강관 또는 채움 강관이라고 보통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해했어요? 이건 따로 여러분들 장점하고 단점도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그 부분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8번입니다. 우리가 보링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일단 정의부터 먼저 정리할게요. 집안에 구멍을 뚫습니다. 천공을 하고요. 일정 깊이에 따른 뭘 하죠? 시료를 채취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샘플링을 한다는 뜻일 겁니다. 우리 샘플링에서도 굳은 지층 샘플링하는 걸 컴포지트 샘플링, 얇은 우리가 연약한 점토를 다음과 같이 샘플링하는 걸 시널 샘플링이라고 정리를 했고요. 시료를 채취함으로써 여러 가지 집안에 대한 지층의 서열 상태라든가 지층의 경연 상태라든가 또는 여러분들 지하 수위에 해당되는 깊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예측한 다음과 같은 그림을 뭐라고 해요? 토질 주상도라고 얘기합니다. 집안을 천공해요. 시료의 채취를 통해서 집안의 서열 상태, 지층의 성상 상태, 지하 수위의 깊이, 흙의 깊이에 따른 종류, 이러한 토질 주상도를 판단하는 실험을 일단 보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보링의 종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정리하시는 건 회전하면서 파는 로터리 보링이라고 하는 게 회전식 보링이죠. 비교적 정확하게 집안을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단단한 지방, 다시 얘기해서 경질층 집안은 단단하니까 어떤 충격을 줘야 내가 집안을 천공할 수 있을 겁니다. 그걸 충격식 보링. 세 번째는 연약한 토사와 같은 경우에는 수압을 이용해서 물을 배출하는 다음과 같이 탐사하는 방식을 수세식 보링. 오거라는 기구로 파면 그걸 오거식 보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중에 다음과 같이 2개를 물어보는 거예요. 수세식이니까 연약한 토사에 뭘 이용하는 방법, 수압을 이용하는 방법이 되는 거고요. 자, 회전식 보링은 말 그대로 회전을 시키면서 구멍을 파겠죠. 연속으로 채취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지층의 변화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 말을 꼭 요 필요한 말만 갖고 뒤에 말은 여러분들이 꼭 살을 붙이시면서 만들어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19번입니다. 다음에 갈로 안에 알맞아 있는 이런 수치. 수치는 방법 없죠, 여러분들. 내가 자주 나오는 수치들은 당연히 암기가 되셔야 됩니다. 공부는 암기는 어느 정도 수반이 돼야 될 거잖아요. 자, 조족조의 기초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줄기초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적산할 때 보시면요. 다 줄기초에 해당되는 걸로 길이를 뽑았고요. 내력벽의 최소 두께를 얘기하는 건 밖에 있는 벽들이 외벽이 보통 내력벽인데요. 최소 얼마가 돼야 됩니까? 1.0B가 돼야 될 거니까 190mm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내력벽 길이는 보통 우리가 얼마? 10m 이하로 한다는 건 내력벽 규정에서 정리를 했고요. 한 층의 내력벽 둘러싸인 바닥 면적은 80m 제곱 이하여야 됩니다 라고 정리를 했었을 겁니다. 얘 말고도 조적에서 나올 수 있는 용어는 이런 것도 하나 있죠. 벽량이라고 얘기하는 건 우리가 내력벽에 해당되는 길이의 합을 바닥 면적으로 나눈 값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벽량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요 얘기도 시험 관연도에 출제된 적이 있을 겁니다. 요 용어도 같이 구분을 좀 해주시면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조족조에 해당되는 부분은 내력벽에서 이런 규준도 있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방서에서 따로 언급이 없으면 영식 쌓기나 화란식 쌓기를 기준으로 하는 거고요. 1일 쌓기 높이는 일반적으로 최소 1.2m, 최대 1.5m에 해당되는 사이에서 쌓기를 정리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들 보통 우리 말이 없으면 줄루는 몇 미리 보는 거예요. 10mm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한번 풀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같이 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0번 보시면 20번은 이제 시험 문제가 공정인데요. 공정은 여러분들 요즘 최근 들어서 공기단축 문제들이 슬슬 보이기 시작하는 거니까 예전 같으면 다음과 같이 해당되는 문제에서 우리가 여유 시간만 구하는 문제만 해석이 됐었지만 요즘은 공기단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걔까지 같이 풀이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제가 나눠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나눠 보시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한 요렇게 뭐 굳이 연속성 있는 게 없을 거니까 요렇게만 한번 나눠 보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의 이벤트에서 여러분들 보통 시작을 하죠. 선행 작업 없는 게 몇 개예요? 3개니까 세 가닥을 이렇게 그려보는 겁니다.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보는 거죠. 자, A 끝나고 누가 나가래요? D하고 E가 나가랍니다. 그럼 D하고 E를 보내보죠. 나중에 뒤에 가서 수정하면 될 거니까. 자, 그 다음 B, D 끝나고 F하고 G가 나가랍니다. B하고 D가 여기 있잖아요. 그럼 D는 꼭 여기 있으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D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B, D 끝나고 누구하고 누가 보내면 되죠. F하고 G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해당되는 부분을 제가 D를 밑으로 내렸을 거니까 요걸 뭘로 다시 한번 바꿀 수 있어요? 2로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 C하고 E 끝나서 H가 나가래요. C 여기 있고 E 여기 있다면 공정표가 어쩔 수 없이 교차될 수밖에 없잖아요. 교차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교차 안 되게 그릴 수 있으면 그렇게 그리는 게 원칙이니까 이렇게 그리면 안 될 것 같구나. 다시 처음부터 다시 갑니다. 그럼 내가 위치를 조금 바꿔볼까?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보셔야죠. 자, 그럼 이번엔 내가 A를 큰맘 먹고 가운데 한번 배치해봐야겠다. 자, 출발합니다. A 끝나고 누구 나가래요? D하고 E 나가랍니다. 그럼 D하고 E를 일단 보내놓고요. 나중에 수정하면 될 거니까. 자, A 끝나고 여러분들 D하고 E가 나간 다음에 B, D 끝나고 F하고 G가 나가랍니다. 그럼 D는 여기 있을 거니까 걔가 누구하고만 연결되면 되죠. B하고만 연결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요렇게 연결하면 B하고 D가 나갔고 누구하고 누가 보이시면 되죠. F하고 G가 나간다고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고요. 밑에 왔더니 C하고 E 끝나고 H 나가랍니다. C 여기 있고 E 여기 있으니까 그럼 얘 밑으로 바로 내리면 되겠네? 내가 운 좋게 하나 얻어 걸렸어요. 자, C하고 E 끝나고 누구 나가는 거죠. H 이렇게 나가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 다음에 F하고 H하고 끝나고 I 나가랍니다. F는 여기 있고 H는 여기 있다면 꼭 F가 여기 있으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F 어떻게 하시면 돼요? H하고 끝나게 연결시켜버리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F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럼 요 끝나고 누구 나가면 되고 I 나가면 되고 점점점 이뻐지고 있죠, 여러분들. 자, G 작업 끝나고 J 나갑니다. G는 저렇게 여러분들 튀어나와 있지만 저렇게 튀어나온 거 그대로 놔두지 마시고 이렇게 연결하시면 G 작업 되지 않겠나요, 여러분들? G 끝나고 누구 나가면 되죠? J 나가면 되죠. 자, 그 다음에 I, J 끝나서 K 나가면 될 거니까 I하고 J 끝나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운데에서 끝내주시고요. 누구만 나가면 돼요. K. 더 이상 시키는 거 없으니까 하나로 이렇게 마무리하면 정말 이쁜 공정표가 하나 주어져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 조건을 여러분들 봤더니 조건에는 여러분들 이벤트 번호를 이렇게 표시해 주라고 했죠. 나는 표시하러 갑니다. 화살표 방향만 잘 보세요. 0, 1, 위로 가면 2, 여기는 3. 1로 오시면 4, 여기로 오시면 5, 1로 오시면 6, 여기로 오시면 7이라고 만들어내시고 이젠 일수를 옮겨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수를 살짝 봅니다. A는 며칠이에요? 5일. B는 며칠이고요? 8일.
C는 15일이 될 것 같고요. D는 3일이고요. E는 6일입니다. F는 7일이고요. H는 10일이 될 수 있겠죠. I는 4일이 되고 G는 3일이고요. J는 여러분들 3일이 여러분들 될 수 있을 겁니다. 맞죠? 요 G 작업이 9일로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얘기 안 해주시면 수업 안 끝나요. 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G 작업은 9일인 거죠. 자, 그 다음 K 작업은 여러분들 며칠로 보시면 돼요. 이틀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니까 지금 주어져 있는 각각 작업마다 내가 일수를 잘 빼왔나 안 빼왔나 일단 확인을 하셔야겠죠. 자, 그런 다음 이제 일정 계산을 하러 가는 겁니다. 일정 계산할 때는 오른쪽 갈수록 일수를 더하는 거고요. 복수의 작업이 생기면 큰 거 쓰고 거꾸로 역진 계산할 땐 빼면서 복수의 작업이 생기면 작은 값 쓰기로 했을 겁니다. 그럼 1로 오면 0이겠죠, 여러분들? 1로 오면 얼마고요? 5 나옵니다. 1로 오면 8, 1로 오면 8, 그러니까 8. 1로 오면 11, 1로 오면 15니까 15 이렇게 쓰면서 여러분들 보고 공기 단축할 때 일정 계산은 그냥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의 개념을 하는 게 아니라 1로 왔을 때 15, 1로 왔을 때 11일일 거니까 4일 좀 차이 나고 있구나. 1로 왔을 때 경로와 1로 왔을 때 경로가 지금 같아지고 있구나. 이런 걸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는 의미입니다. 여유 시간은 그런 마음의 준비 없어서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만 하시면 상관없어요. 그런데 공기 단축일 때는 내가 나중에 서브 CP가 언제쯤 발견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짐작은 할 수 있다면 공기 단축은 아주 수월하게 풀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할게요, 여러분들. 1로 오시면 15, 1로 오면 25니까 25겠죠. 자, 그 다음 1로 오면 17이 될 거고요. 1로 오면 20, 1로 오면 29니까 29라고 쓰면 되겠죠. 1로 오면 31일 거니까 31이라고 쓰고 거꾸로 30일부터 역진 계산하러 가는 겁니다. 31에서 2 빼면 29가 나오겠죠, 여러분들. 29에서 4 빼시면 얼마가 나오죠? 25가 나오죠. 여러분들 얘의 입장에선 지금 엉덩이 하나니까 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26. 얘는 지금 엉덩이가 요렇게 두 개 생기겠죠, 여러분들.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다 따져봐야 될 거니까 25에서 7 빼면 18일 거고 26에서 9 빼면 17일일 거니까 작은 값 쓰기로 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엉덩이가 두 개고요. 얘 엉덩이가 하나일 거니까 바로 계산하면 뒤에 거에서 얘 빼면 15가 나오겠죠. 15에서 6 빼면 얼마가 나오죠? 9가 나올 거고요. 17에서 3 빼시면 얼마가 나와요? 14가 나올 거니까 작은 값 쓰는 겁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얘는 엉덩이가 지금 3개죠. 하나, 둘, 3개일 거니까 15에서 15 빼면 0일 거고 9에서 5 빼면 4일 거고 17에서 8 빼면 9이겠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는 가장 작은 값 0을 쓰는 겁니다. 그럼 나는 이제 뭐 찾으러 가야 돼? CP 찾으러 가야죠. 자, CP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발생한다는 걸 우리는 눈치챌 수 있었을 겁니다. 굳이 CP는 밑에 안 쓰셔도 되는데 저는 그래도 한번 써보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C, H, I, K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두시고요. 시험 문제 조건에는 보통 우리가 다음과 같이 비용 구배라는 걸 주는 게 아니라 정상과 특급을 줘서 단축은 며칠씩 할 수 있는지 비용 경사는 따로 구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요. 시험 문제 조건을 조금 처음 봤던 조건을 하나 줍니다. I 작업에서 며칠 줄이고 이틀 줄이고 H에서 3일 줄이고 C에서 5일 줄이라는 말을 꼭 같이 적용을 하셔야겠죠. 그럼 그 내용을 갖고 공기 단축을 시작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작업을 줄일 건지 힌트만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I에서 며칠 줄여야 되고요. 이틀 줄여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H에서 며칠 줄이고 3일 줄이고요. 그 다음 C에서 며칠 줄이랍니까? 5일 줄이라는 이 조건은 만족은 시켜야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 나중에 어차피 지워버릴 거지만 한번 크게 써볼게요. C, H, I, K까지 이 경로는 CP에서만 단축이 가능할 거니까 일단 써보는 겁니다. 그럼 각 작업에 해당되는 비용 경사를 알고 와야죠. 자, C 작업은 얼마가 든다고요? 9,000원이면 제가 그냥 0.9라고 적어볼게요. 자, H라고 정리한다면 얼마로 보시면 되고 8,500원이니까 0.85로 적어보고요. I면 9,500원이니까 0.95라고 한번 적어보고요. K는 공기 단축 불가니까 괜히 눈에 거슬릴 것 같아서 이렇게 X 표시를 해버리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공기 단축을 해야겠죠. 일단 1단계 내가 공기 단축은 어디서 먼저 실시를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어쨌든 정리하셔야 될 게 비용 경사가 가장 적은 작업에서 단축을 해야 될 거니까 그 단축 작업이 누가 될 건지를 나는 찾아보셔야겠죠.
단축 일수도 적어보고요. 그때 들어가는 추가 비용이 얼마인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적은 게 누구예요? H죠, 여러분들. 그래서 H를 줄이러 한번 가봅니다. H가 지금 여기 10이라고 여러분들 돼 있을 텐데 시험 문제에선 H를 며칠 줄이라고 돼 있어요? 3일 줄이라고 돼 있죠. 3일이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보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얘를 단축함으로써 CP가 바뀌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 검토해 줘야죠. 다른 경로하고 같을 때까지는 단축할 수 있지만 다른 게 CP가 돼버리고 너가 사라져버리면 안 될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3일을 한 번에 줄여보면 얘가 7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1로 오시면 얼마가 되고요? 22, 1로 오면 26, 1로 오면 28이 되는 값이 보일 겁니다. 그 다음 끝날 게 아니라 28일이 되는 경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죠. 자, 1로 오시면 여러분들 8, 17, 20, 22 아직 멀었을 거고요. 1로 와도 8, 그렇죠? 1로 오면 15, 1로 오면 19, 21 아직도 멀었을 겁니다. 그럼 추가되는 CP는 없었을 거니까 이젠 더 이상 H를 단축할 이유가 없죠. 왜? 조건에서 며칠만 줄이라고 했을 거니까 3일만 줄이라고 했을 거니까 이런 값을 먼저 정리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2단계를 가는 겁니다. 2단계에 가서 글자는 조금 색깔이 달라도 양해해 주세요. 자, 2단계 가면 그 다음에 가장 싼 애가 누구죠? 그 다음 C를 잡아야죠. 얘는 9,000원, 얘는 9,500원일 거니까. C는 조건에서 며칠 줄이라고 했어요? 5일 줄이라고 했어요. 그럼 5일을 한 번에 줄여도 될지 안 될지를 검토해 봐야죠. 5일 다 줄이면 얼마가 되죠? 10 되죠.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왜요? 1로 오는 경로가 며칠이 돼버리죠? 11일이 돼버리죠. 다시 얘하고 얘는 같아서 얘가 서브 CP는 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얘를 5일을 다 줄여버리면 얘가 CP가 되고 얘는 CP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CP는 계속 유지하면서 먼 가능하다고요. 추가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경로로 올 때하고 같게는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며칠 줄일 수 있다는 걸 빨리 연상해 내셔야 돼요. 4일은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꼭 얘의 경로만 아니라 다른 경로도 가능한 건지를 검토해 봐야죠. 자, 4일 줄였으면 이거 24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얘 말고도 다시 24일이 되는 경로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죠. 자, 1로 오면 8, 1로 오면 15, 1로 오면 19, 1로 오면 21이니까 아직 CP 아니고 1로 와도 8, 1로 와도 17, 1로 와도 20, 1로 와도 22니까 아직까지 추가로 된 CP는 없을 겁니다. 다만 누구는 고려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A하고 E하고 그 다음 H하고 I 작업 추가로 생긴 이 CP는 다시 고려를 해주셔야겠죠. 그럼 여러분들 A를 다시 갑니다. A에 해당되는 비용 경사가 얼마랍니까? 10,000원이라고 돼 있을 거고요. E에 해당되는 건 여러분들 얼마라고 돼 있어요? 25,000원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H에 해당되는 건 8,500원이라고 쓰고 싶은데 아까 사용을 했을 거니까 더 이상 쓸 일이 없을 거고요. 얘는 얼마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아까 9,500원이라고 정리가 됐었을 거니까 거기까지만 얹어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C는 며칠 줄일 수 있는 거죠? 4일을 줄일 수 있는 거였죠, 여러분들. 맞죠? 그럼 4 곱하기 얼마를 보시면 되고 9,000원 보시면 됩니다. 얘는 5일을 줄일 건데 일단 얘는 다 줄였고요. 너 며칠 남았어요, 이제. 하루는 남았을 겁니다. 그 다음 내가 공기 단축을 하려고 봤더니 이 두 가지 경로에서 하루를 단축할 수 있는 공통 작업이 있는지를 찾아보셔야죠. 그게 병렬 작업입니다. 그럼 일단 뭐부터 줄일 수 있고요. I는 겹치니까 혼자 줄일 수 있고 요렇게 두 가지를 잡든가 요렇게 두 가지를 잡든가 하셔야겠죠. 그래서 C하고 A하고 그 다음 C하고 E 작업 중에 세 가지 중에 비용 경사가 가장 적은 작업이 누굴 거예요? I 작업 되지 않겠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누구 잡으러 가야 돼요? I 줄이러 가야죠. 자, 3단계 갑니다. 그럼 나는 I 작업을 단축을 할 텐데 시험 문제에서 I 작업을 며칠 줄이라고 했습니까? 이틀. 그 이틀을 줄일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죠. 너 이틀을 줄여버리면 요 뒤에 날짜가 22일이 될 겁니다. 그럼 다른 경로가 또 22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셔야죠. 자, 위로 갔더니 아까 계산한 거 보면 8, 17, 20, 22. 아, 그러면 요것도 CP가 될 것 같네요. 그 다음 1로 오면 여러분들 8, 1로 와도 17, 1로 와도 20, 1로도 22. 그럼 얘도 CP가 됐을 거고요. 다시 1로 오면 8, 1로 오면 15, 1로 오면 이걸로 계산해야 됩니다. 17, 1로 오면 19일 거니까 CP는 요렇게 아까 온 애 빼고는
나머진 다 CP로 봐줘야겠죠. 이해되었어요? 그래서 I를 이틀을 줄이고요. 이틀을 줄이는데 들어가는 거 얼마로 보시면 돼요. 9,500원이라고 정리를 하시고 I 더 이상 단축 못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추가로 된 CP를 적어보는 거죠. B하고 G하고 J하고 K가 있을 거고요. 거기는 4단계라는 말을 써야 될 거니까 살짝 밑으로 내릴게요. 자, B하고 G하고 J하고 K가 있어야 되고 또는 A하고 D하고 G하고 J하고 K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K는 여러분들 아까 문제를 보면 누가 단축이 가능하고 불가능한 건지를 표현할 수 있을 텐데 B는 얼마라고 보시면 되죠? 1.5죠. 15,000원일 거니까 G 작업은 얼마라고 보시면 되고 21,000원이라고 보시면 되고 J 작업은 공기단축 불가고 K도 공기단축 불가랍니다. 다시 K도 공기단축 불가고 J도 공기단축 불가고 J는 21,000원이라고 여러분들 돼 있을 거고요. D 작업은 다시 한번 공기단축 불가라고 확인되실 거고 A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10,000원이 이렇게 된 걸 겁니다. 그러면 각 작업에 해당되는 걸 저희가 다 옮겨왔을 거니까 그 옮겨온 걸 갖고 또 병렬 작업이 누가 가능할 건지를 찾아내셔야죠. 이 네 가지 경로에서 단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누가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일단 보기가 좀 어려우시면 제가 다시 한번 여기에 보기 좋게 한번 갖고 와 볼게요. 첫 번째 경로에는 B하고 누가 줄일 수 있고 G하고 줄일 수 있고 두 번째 경로에선 누구밖에 없고 C밖에 없고 세 번째 경로는 A하고 E가 있을 거고요. 네 번째 경로에는 A하고 G가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경로에선 어쩔 수 없이 누굴 잡아야 돼요. C를 잡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계속 CP는 데리고 가야 될 거니까 그럼 나머지 얘하고 얘 작업 중에 우리가 비용 형사가 가장 적은 애를 잡으면 될 거니까 줄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선택해 보면 각 경로마다 하루씩 단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A, B니까 A, B만 줄여도 되고요. G, E니까 E하고 G를 줄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의 수가 2개 나오는 것 중에 비용 경사가 적은 작업이니까 A하고 B 합치면 25,000원이면 되겠죠. E하고 G를 보시면 여러분들 56,000원이 생겨버릴 거니까 아, 나는 누굴 잡아야겠구나. A하고 B를 단축해야겠구나. 그런데 아까 C까지는 항상 데리고 다녀야 될 거니까 4단계 가시면 누구 줄이는 거예요? A하고 B하고 C를 며칠씩 줄여보시면 하루씩 줄여보시면 총 우리가 줄여야 될 열흘을 만족하는 겁니다. 이 조건을 다 이제 만족을 시킨 거죠, 여러분들. 맞죠? 그 내용까지 정리를 하면요. 우리가 해당되는 A에 해당되는 건 1 곱하기 A는 얼마고요? 10,000원이라고 정리해 보시고 두 번째, B는 얼마라고 보시면 되고 15,000원이라고 정리해 보시면 되고 C값은 얼마라고? 9,000원이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이 값, 요 값, 요 값, 요 값까지 더하시면 총 열을 단축하는 데 들어간 비용일 겁니다. 시험 문제는 열을 줄였을 때에 대한 총 공사비를 산출하라고 했고요. 시험 문제 조건에서는 여러분들 다음과 같이 총 공사비가 얼마라고? 100만 원이라고 이건 해당되는 직접비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열을 단축했을 때 금액이 제 기억으로는 114,500원이 나올 거니까 114,500원까지 더해서 답에는 얼마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1,114,500원이라고 적어야 주어진 조건에 해당되는 문제를 풀이하는 걸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표준 작업의 네트워크는 우리가 제일 첫 번째 그렸을 때 해당되는 요 31일에 대한 공정표를 그리셔야 되는 게 첫 번째 해당되는 거에 산출 근거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공기를 10일 단축했을 때를 의미하는 거니까 아까 얘까지 줄였다면 여러분들 21일이 됐을 겁니다. 그 21일에 해당되는 공정표를 그려야 두 번째 해당되는 해설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공기 단축된 총 공사비를 산출하십시오라고 하면 아까 여기서 구한 요 금액이 그대로 나와줘야 풀이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문제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 단축은 문제를 푸는 것도 물론 오래 걸릴 수 있긴 하겠지만요. 아직 익숙치 않으신 분들한텐 이렇게 답란을 만들어내는 거에 시간을 더 투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정표를 2개 그리셔야 될 거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31일에 해당되는 우리가 표준 네트워크 공정표고요. 얘는 열흘을 단축했을 때 해당되는 21일에 해당되는 공정표를 쓰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아까 우리가 단축하는 것만큼 일수가 분명히 달라졌을 겁니다. 이렇게 바뀌어 있죠. 이렇게 바뀌어 있을 겁니다. 바뀌어 있는 거에 맞춰서 우리는 작성이 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총 공사비 산출이라고 얘기하시는 건 아까 H31
C 4일, I 이틀, A, B, C 하루 이렇게 줄였을 거니까 제가 풀이한 것과 여러분들 달라지면 틀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H, C, I, A, B, C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수까지 순서는 다 맞아야 됩니다. 그 순서가 틀리는 것도 공정표는 틀려지는 거니까 그것만 여러분들 구분하셔서 10일 단축했을 때에 우리가 총 공사비는 추가 비용까지 얹어내서 다음과 같은 단위로 표현을 한다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말로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지만 내가 공정표 그리거나 일정 계산하는 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함이 있었다면요. 차라리 공기단축 문제가 나와줘야 변별력이 있는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요 밑에 있는 문제는 구조 문제고요. 이름으로써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 건축에 해당되는 기출 문제 풀이가 이제 완전히 마무리가 된 겁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기출 문제까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열정이라면요. 꼭 건축 기사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시는 일에 모든 열정을 갖고 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런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시험 보러 가기 전부터 합격은 했답니다. 다만 시험 보러 가는 건 그 합격을 확인하러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저도 그 말엔 전부 다 여러분들 동의를 하는 게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오는데 여러분 열정 그렇게 쉽게 다시 한번 나오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왔을 때 한 번에 마무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셨으면 하는 거고요. 항상 여러분들 하시는 일에 좋은 일만 있었으면 하는 거고 또 기회가 생기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요. 저는 언젠가 다시 만난 날을 기약하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